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3,2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오늘 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민간 사절단으로 합류해서 지원에 나섭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오늘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성과급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SK 하이닉스 노사도 이번 주 막판 추가 교섭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코스피도 3,2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코스피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오르고 있네요. 네, 코스피는 3,195의 상승 개장한 이후 3,190선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91에 1% 넘게 급등한 이후 800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10억 원과 280억 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원 내린 1,385원에 개장한 뒤 1,380원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권주들이 오전장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원전과 보조기기 진출이 예상되는 한전산업과 DHI 역시 강세입니다. 반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조선과 자동차, 부품주들은 눈치 보기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 로봇과 자동화 관련 하이젠 RNN과 원익홀딩스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무가구 전문 코아스는 항체 기반 신약 개발 노벨티 노빌리티를 인수하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의료기기업체 그래피는 코스닥 상장 첫날 2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야당은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섰네요.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으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 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룰 등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이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원청기업도 노동쟁의 당사자로 포함되면서 하청업체도 원청과 단체 교섭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노조 측과는 달리 재계는 기업 경영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성과급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노사가 이번 주 막판 추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교섭에는 송현종 SK 하이닉스 사장까지 참석해서 직접 갈등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공교롭게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양측의 교섭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네요. 네, 복수노조 체제를 채택한 SK하이닉스는 우선 전임직 노조와 내일 오후 2시 청주 캠퍼스에서 추가 교섭을 들어갑니다. 기술사무직 노조와는 그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 이천 캠퍼스에서 추가 교섭을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사측은 파업을 막고자 노조 측에 지난 22일 대표자 회의를 요청해 추가 교섭일을 잡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이 참석했는데 이번 추가 교섭에도 참석해 노조 달래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자 사측의 조바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다른 회사들도 벌써부터 하청사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의 6개 자회사 노동자도 오는 27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조선업체인 하나오션 역시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로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 또는 전면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이미 헥터 비자레알 한국 GM 대표는 본사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사업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7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네,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시작했고 오후 5시에 끝납니다. 전체 조합원 4만 2천 명이 대상인데요. 모바일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가 부결이었던 적은 없고요. 파업 가결이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이번 투표에서도 파업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법적 파업을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도 필요합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데 조정 중지 여부도 오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노사 간의 쟁점이 뭔가요? 네, 노조 측은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현재 통상임금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정년 64세 연장, 그리고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모두 1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노조 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을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시킨 조합원들의 권리를 사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투표 가결과 함께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주요 의제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협력, 대미투자, 원전협력 등 양국의 산업협력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지난달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죠. 네, 현지 시간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26일엔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뒤 출국하는 일정입니다. 지난달 말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받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들에게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향후 전략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원전 문제도 이번 관심사 중 하나라고요. 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한미 간 원전 협력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주목됩니다.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등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한다는 공동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G 윤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힘을 싣는 건 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회담 후방 지원을 위해 나선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재계 총수들도 미국으로 떠났다고요? 네, 주말이었던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안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지가 대표적인데요.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서 오는 2030년까지 테일러에 우리 돈 약 2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미 투자 규모를 약 5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어제 열심히 할게요라는 각오를 남기고 미 사절단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SK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에트에 약 5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속보로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오전 1시 15분에 열릴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또 최근 미국 정부와 인텔 간의 거래를 보면 한국 반도체에 대한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지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지분 10%를 소유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텔의 109억 달러의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받아낸 대가인데요. 미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을 내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투자금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대만 TSMC의 경우 보조금을 포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외신이 나오기도 했는데 삼성이나 SK의 경우에는 재무적 여건이 TSMC와는 다른 만큼 보조금을 포기하는 선택도 선뜻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으로 정부는 대폭 늘린 35조 원 규모를 책정했는데요. 정부가 속도를 강조하면서 사업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 규모만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예타라는 안전장치를 건널뛸 만큼 빠르게 추진하는 사업들에는 뭐가 있나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의결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우선 로봇이나 방산, 가전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에 1,8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차량용 온디바이스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740억여 원 할애됩니다. 이어 AI와 지역 특화 산업을 엮은 대규모 AI R&D도 추진됩니다.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에 240억 원, 대구 AX 혁신기술 조성에 약 200억 원, 전북과 경남 협업형 AI 관련 사업에 각각 400억 원씩 배정됐습니다. 또 예타 면제는 아니어도 AI와 새롭게 연계된 사업들도 눈에 띄죠. 네, 제조업에선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답을 찾아주는 AI 에이전트 개발에도 집중합니다. 기존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에 230억여 원뿐 아니라 중소 특화형에 36억 원, 산업 현장용에 6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선 약물 구조를 분석하고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구조 기반 신약 개발에 48억 원도 쓰입니다. 아울러 지역 수요 기반 첨단 산업 육성에 110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 전략 산업 기반 고도화에 110억 원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연구기술을 사회 문제와도 엮는데요. 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미래 환경 변화 대응에 16억 원,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에 30억 원,
마약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각각 30억 원, 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본 예산을 올해보다 8에서 9% 늘린 73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해 R&D와 AI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97% 급감했습니다. 관세청과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차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6,000대에서 지난달 160여 대로 줄면서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미 전기차 수출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현대차 그룹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꼽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최고로 선호되는 직업군으로 꼽히던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반대로 민간 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은 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 많이 줄었다고요? 네,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의 수가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를 나타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경찰과 소방, 군무원을 포함한 7급, 9급 등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0세부터 34세 사이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 청년은 12만 9천 명으로 작년보다 3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 30만 명대였던 공무원 준비 청년은 2022년부터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10만 명대까지 떨어지면서 4년 새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행정고시 등 5급 공채를 포함한 고시와 전문직 준비생도 올해 8만여 명대로 4년 새 약 2만 명 줄었습니다. 교직과 공기업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은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다고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체 준비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23만 명으로 작년보다 4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원인으로는 보수와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이 꼽힙니다. 최근 특히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는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2% 안팎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올 들어 8년 만에서야 최대폭인 3% 인상됐는데요.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담길 텐데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의약품 도매업체와 대학병원들이 공모해서 50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의료비 상승에 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는 리베이트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는 어떤 수법이었나요? 네, 의약품 도매업체인 유니온 약품이 사실상 병원 로비를 위한 리베이트를 진행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유령 법인을 통해 단국대병원 이사장 일가의 배당금 명목으로 34억 원, 법인카드와 법인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으로 16억 원, 모두 5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벌였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검찰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적발된 수법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 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 요인으로 작용해 건보료 부담 가중을 초래하게 됩니다. 건보공단 노조는 해외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대체 주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 주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홍콩 ELS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가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고난도 펀드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대형 증권사들도 다음 달부터 고난도 펀드 판매 중단에 나섭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일단 어느 증권사가 언제부터 판매를 중단하나요? 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내달 1일부터 고난도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NH아문디와 미래에셋, 삼성, 키움, 한화 등 여러 운용사의 레버리지 인버스형 펀드가 포함되는데요. 이 고난도 펀드는 주식과 파생 상품을 섞은 상품으로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들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고난도 펀드의 판매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신규 판매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하반기에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예정돼 있고 고난도 상품의 경우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대체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해 판매를 중단한다고 종료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고난도 펀드 고객은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증권사가 이렇게 판매 자체를 금지한 이유는 뭔가요? 네, 지난해 홍콩 ELS 사태 여파로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 개정돼 증권사는 투자자가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펀드 판매가 복잡해집니다. 이에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최초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12종의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 이해를 돕는 동영상 자료 등 내부적으로 준비를 마치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뿐 아니라 4대 은행에서도 모두 고난도 펀드의 취급을 중단하며 금융권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대신그룹에서 상장한 대신밸류리츠를 올해 자사의 상장지수 펀드 ETF에는 편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국내 ETF 큰손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해당 리츠를 외면하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대신 리츠 자산을 담지 않기로 한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펀드는 어떤 건가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국내 리츠 ETF 중 1위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올해 대신밸류 리츠를 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FN가이드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기초로 한 패시브 상품인데요. 해당 ETF는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ETF 중 순자산 총액이 7,219억 원 규모로 가장 큽니다. 반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외 다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플러스 K 리츠는 모두 대신밸류 리츠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지난달 29일 상장한 국내 최초 리츠 액티브 ETF에도 대신밸류 리츠를 편입하지 않았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최근 상장한 대신밸류 리츠는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보호 예수가 추가로 해제되는 내년 이후 정기 리밸런싱 기간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올해 주가가 더 낮아질 거라 본 셈입니다. 그런데 대신밸류 리츠는 지금도 상장 이후 주가 회복이 계속 더딘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신밸류 리츠는 지난달 10일 공모가 5,000원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이후 줄곧 공모가보다 부진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서 KR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시킨 이후 주가가 지난 13일 4,690원까지 회복했지만 다시 등락을 반복하며 지난 22일 기준 4,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신밸류 리츠는 대신 343이란 하나의 단일 자산만 보유한다는 점이 리스크를 높여 투자 매력을 낮춘 요인인데요. 향후 서울 중심 업무지구와 강남 업무지구에 소재한 대신그룹 소유의 자산을 사들인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차입과 유상증자 예고까지 겹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인하 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을 가리킨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측하는 다음 달 금리 인하 확률도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주목됐었던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는 하지만 확신을 주는 말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2일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실업률과 다른 고용시장 지표가 안정돼 있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과 고용 시장에 하방 압력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면서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당장은 고용 시장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뚜렷하게 둔화한 결과로 나타난 특이한 균형 상태라면서 위험이 현실화되면 해고 급증과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관세 영향 확대를 언급했지만 이제 시작이고 지속성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전망을 피하면서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다음 달 금리 인하 예상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에 90%대까지 높아졌던 선물 시장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신중론이 나오자 이후 85%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현재는 87%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파월 의장이 9월 인하를 약속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데이터가 계속 나올 경우에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월가에선 향후 물가와 고용 지표를 좀 더 확인한 뒤에 연내 금리 인하 횟수와 인하 폭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